참여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요즘 공부는 잘하고 계십니까?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민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수업을 갖다 들었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제를 갖다 접해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갖다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다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고등교육을 했다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한 번 들었을 때 그 한 번 들은 것으로서 모든 걸 갖다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곱씹으셔야 돼요.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자제분들한테도 너는 어떻게 한 번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를 했다가 하셔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요, 그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 연습 지문을 갖다가 좀 더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갖다가 정말 하루에 5분씩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그것이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갖다 공부했을 때도 정석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었고 그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다 연습을 해야지만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갖다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답변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5장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보셔야 됩니다. 제5장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권리행사의 한계점으로서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현대민법에 있어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수정을 해서 공공복리 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공복리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사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갖다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권리를 갖다가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갖다가 주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복리의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일단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우리가 신의칙 그렇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그러는데요.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공부하실 때 교과서에 있는 조문만큼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조문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교과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 2조 1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조 1항은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한다. 권리의 행사 따로 가르쳐 놓으시고요. 의무의 이행 따로 가르쳐 놓으세요. 한꺼번에 가르치지 마시고. 그래서 권리라는 말하고 의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거나 법 규정에 의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당사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당사자 관계가 없는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칙 위반을 갖다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2항을 보게 되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2항은요. 권리를 잘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라는 말만 있지 의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갑과 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병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문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권리 행사가 뭐냐 이거죠. 권리 행사는요. 내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소유권 행사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으면 그 토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경작 재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다가 빌려주고 월세 또는 토지 사용료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의 구체적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배권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를 갖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는 내가 소유자니까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든 형광펜으로 거기다가 밑줄을 긋든 아니면 포스트잇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딱 쓰든 내 마음대로 실현하는 거야. 따라서 지배권의 행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타인의 행위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구권은 뭐예요? 특정인 갑이 또 다른 특정인 을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냈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계약 원인관계가 있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대금 지급을 다 청구해서 현실적으로 그 대금을 받아야지만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청구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한 권리고 이러한 것들은 법이 정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면 되는 거죠. 항변권은 뭐야?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즉 상대방이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항변권 행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지배권은 타인 행위를 따 필요로 하지 않고 청구권은 타인 행위를 따 필요로 한다는 점 이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지만 공공복리를 따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 제2조의 성격입니다. 자,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법조문의 성격이죠. 자, 이 조항은 전부 다 일반 규정입니다. 일반 규정. 일반 규정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일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 규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추상적 규정은 눈에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요,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미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추상화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추상화는 우리가 봐도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상적 규정은요, 그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 법조문을 말합니다. 2조 1항에 보게 되면 권리 행사와 의무 행은 신의에 맞게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때 권리의 행사라든가 의무의 이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2조 2항에 보게 되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남용이 아닌지 역시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건과 요 효과를 법조문에다 규정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것들은 법적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사회 질서 유지를 말하는데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당사자 그 두 사람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 관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해줘야 됩니다. 구체적 타당성. 따라서 막연하게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의무 행위를 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관계를 갖다가 저질렀고 어떠한 법률 관계 사이가 있는지 요걸 갖다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 질서 유지와는 상관이 없고 개개인의 이익 보호를 갖다가 치중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두 개를 따로 구별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복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 뭐예요? 중복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딱 위반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권리를 갖다가 남용한 거죠. 권리 남용. 신의 성실의 원칙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 서로에게 이익을 갖다가 줘야 하는 원칙을 갖다가 위반을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건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니죠. 따라 중복 적용한다는 얘기는 신의 측 위반은 곧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권리 남용.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둘 다 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야. 둘 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의 측 위반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는요.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까 우리가 괄호를 갖다 쳐봤지만 권리 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 행사하고 의무의 이행 이것을 갖다가 신의에 맡겨줘야 되는데요. 권리 행사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신의 측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권리 행사가 신의 측을 위반을 했다는 얘기는 권리를 제대로 썼다는 얘기요, 제대로 못 썼다는 얘기요. 제대로 못 쓴 거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권리 남용. 그 다음에요, 의무의 이행이죠. 의무의 이행은 약속대로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의무의 이행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의무는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해주는 걸 갖다가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권리 행사가 신의 측을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요, 의무의 이행이 신의 측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신의 측 위반은 권리 남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를 중복 적용한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사자의 반대 특약은 붙일 수가 없죠. 반대 특약은 요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자라고 당사자가 합의해 요걸 갖다가 반대 특약에다가 붙여봐야 그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 배제 특약이라든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신의 측 적용하지 않자. 그 다음에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겁니다. 신의 측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남용 위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 주장 입증을 다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사가요, 직권 고려하는 거예요. 직권 고려.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을 다 체결을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때 병이라고 한 법원 판사한테 나는 신의 측 위반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떠들어봐야 법원의 판사는요,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신의 측 위반이야.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요, 법에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권리를 갖다 행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갖다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서로에게 인정되는 상식이죠. 따라서 이거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조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했다 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해놓고 의 나와 있죠. 신의 성실의 원칙의 뜻이 과연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 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보게 되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 것을 실현을 하고 남의 걸 갖다가 이행을 해줄 때에는 믿은 것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믿은 것만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은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은 것만큼 열심히 한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고등학교 그 당시에 그 수준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갖다가 공부하니까 이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갑과 을 쌍방 당사자가 법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손해를 주는 건 허용되지 않고 똑같이 이익을 챙겨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갑과 을 쌍방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쌍방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쌍방 당사자 갑과 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관계가 없는 병이라고 하는 제3자는 신의 측 위반을 적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쌍방 당사자 관계, 주고받는 관계는 주로 계약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에서 그 실효성이 크다는 거죠. 채권법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전에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이 바로 연역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유래입니다. 유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요 유래를 따가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법전이 존재해야 되겠죠. 로마법 법전을 보게 되면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법 채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서 시작이 됐고 이걸 갖다가 근대사회에 최초로 성문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민법입니다. 프랑스 민법은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최초로 성문화했다. 최초로 성문화했다는 얘기는 글자로 인쇄를 했다는 얘기죠. 신의성실의 원칙 좋은 거니까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했다가 최초로 성문화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걸 한 줄로 남기지 말고 법을 한쪽을 떼어주자 해서 법의 일부를 떼어준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독일이죠. 그래서 이 독일 민법은 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계약 해석의 기준 또는 지도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채권법이죠. 그래서 채권법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채권법. 독일 민법은 한 줄로 넣는 게 아니고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 일부를 갖다가 떼어준 거죠. 채권법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요. 이걸 더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그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어요. 사법 전체.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은 채권법이라고 하는 일부만 적용하지 말고 사적 자치가 허용이 되는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때의 사법이라고 하는 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건데요.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이 있고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이 있었죠. 그래서 민법과 상법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시작이 됐고 근대민법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법전에다가 인쇄를 해서 성문화시켰고 이걸 갖다가 법의 일부를 갖다가 확장시킨 게 독일이고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것이 스위스죠.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결국 그 적용 범위가 갈수록 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뼈대는 독일에서 갖고 와서 판택탄식 체계, 그래서 민족물권, 채권, 친족 이렇게 5개로 구별을 하는데요. 뼈대는 독일에서 갖고 왔지만 그때 그 살 붙이는 것은요. 반드시 무조건 독일에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어느 나라의 태도를 갖다가 계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받아들였냐면 독일의 태도를 갖다가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이어받은 겁니다.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이어받았다. 계수란 말을 쓰죠.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는 스위스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본받아가지고 사법 전체 전부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민법에 있어서도 신의칙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에 있어서도 상인끼리 서로 이익을 줘야 되고 권리를 일단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공법. 소송을 갖다가 진행하는 항소권 행사에 있어서도 신의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국가가 국민을 갖다 상대로 세금을 갖다가 얻어서 국가가 이득을 갖다가 얻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에게도 이득을 챙겨 주어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관계도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또 사법과 공법 중에서 둘 다 갖고 있는 게 있죠. 이걸 또 우리는 중간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3의 법인 사법 공법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러한 법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경제법에도 적용이 되는 것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범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렇게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신의성실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요 상대방은 신의칙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스위스의 태도를 본받아서 모든 법률관계에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데 딱 하나 제한능력자 제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봅니다. 우리가요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행위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능력자, 행위라는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냥 능력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행위능력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자.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행위능력자. 혼자서 못해요 그러면 뭐요? 제한능력자. 이 제한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미성년자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성년자가 아닌 사람들. 민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는 성년자를 했다가 19살부터 성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년인데도 보호당하는 사람이죠. 우리가요, 성년자다, 그러면 어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성년자라고 한다면 혼자서 해야 되는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못한다고 한다면 상태가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노령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원에 심판한 사람이죠. 너는 지속적으로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원에 감독을 받아야 돼. 심판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정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정은 뭐요?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제정신일 때는 괜찮은데요.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때는 아무도 못 말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다가요. 반드시 심판 개시, 심판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은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18살짜리까지 그 다음에 심판받은 자로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이러한 사람들은 단독으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법정대리인. 자, 근데요. 법정대리인을 갖다가 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법정대리인 통하지 않고 위반을 해가지고 저지르게 되면 불리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취소. 처음부터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랬다가 법정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저질렀는데 그거 제대로 이득이 많으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추인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불리하니까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면 취소를 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을 갖다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면 그대로 추인, 취소권 포기하는 거죠.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갖다가 10,000원짜리 딱 들고 나가가지고 쓸모없는 장난감을 갖다가 미성년자가 사왔다 그러면 쓸모없는 장난감 샀으니까 불리하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산 그 날짜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이죠. 추인은 뭐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를 확정짓는 거예요. 유효를. 자, 그리고 제한능력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친권자 부모님입니다.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의 동의를 갖다 받지 않고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가요. 요 계약을 갖다가 상대방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상대방. 그래서 이때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컴퓨터 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냐? 그랬더니 얘가 네,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말만 한 거 가지고는 우리 법은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어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 거짓말 말만 한 것 가지고는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컴퓨터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얘가 이걸 갖다가 살 권리가 있나 보다, 권한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컴퓨터를 갖다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얘가 이걸 갖다가 샀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컴퓨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나 이거 동의 안 했으니까 너 가서 이거 빨리 취소하고 되돌려와, 돈 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가가지고요, 부모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이걸 갖다가 사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사실은 허락받지 않고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취소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은요, 아니 야 너 그거 나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는 것은 신의치 위반이야,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걸 갖다가 받은 걸 원물 그대로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유흥비로 탕진하지 않으면 요걸 갖다가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얘가요 컴퓨터가 아니고 유흥비로 탕진을 해서 전부 다 써버리게 되면 그때는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한테 고스란히 되돌려줘서 제한능력자 이득을 갖다 챙겨주지만 얘는 오히려 손해를 강요당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을 갖다 얻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부 다 써요. 전부 다 쓰는데 딱 하나만 안 쓰니까 딱 하나. 그게 바로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이거 말고 또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만 한 거 가지고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갑이라고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가요 18살인데 얘가요
친권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제법 좀 많이 모았어요. 해가지고 얘가 5살 때 요 부동산 하나를 갖다 증여를 했습니다. 돈이 제법 많은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유흥비로 쓸 목적으로 친구들과 놀러 갈 목적으로 요걸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요때 요 병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이 시가의 3분의 1 가격인 1억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주고 얘는 등기 서류를 갖다 준 거죠. 등기 서류. 그래서 이 등기를 갖다 이전 받았습니다. 이전 받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이 계약도 무효인 계약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죠.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당연히 3억 원짜리를 갖다가 1억 원 받고 팔았으니까 이때는 불리한 계약이죠. 이때 취소는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체결일자로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되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으로서 이렇게 서로 되돌려주게 되면 요 반환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몰랐든 알았든 따지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몰랐든 알았든 따지지 않고 현존이익을 되돌려줍니다. 현존이익은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죠. 즉 쓰고 남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돈. 그래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딱 되돌려주게 되고 요때 요 상대방은요 원물 반환이니까 등기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거예요. 등기. 그럼 얘는 집을 갖다 고스란히 되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없어서 이득이 있죠. 그러나 이때 요 상대방은요 현존이익을 갖다 받는 거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현존이익이 뭐냐? 쓰고 남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때 현존이익은 이 유흥비를 갖다가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흥비. 그래서 술 퍼먹고 탕진을 했다, 도박을 갖다가 했다, 오락장에 가서 놀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려서 1억 원을 갖다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푼도 못 돌려받으니까 얘는 뭐요? 손해만 강요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득을 갖다 챙겨주는 요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요 제한능력자만 보호를 하게 되고 요때 요 상대방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보호를 위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규정은요. 무조건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홀랑 날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고 이때 법정 대리인을 갖다 통하지 않고 저지르게 되면 분리했을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미성년자가 멋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하는 건 전부 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다. 자, 정리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 그 다음에 사법과 공법 두 가지 요소 갖고 있는 제3의 법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험법에서 딱 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 적용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제한능력자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여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역하고 적용 범위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민법, 그 다음에 상법, 사법이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뭐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측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한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떠한 역할, 기능을 하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 기능을 갖다가 보시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다.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조문에 있으니까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 규정이다. 법 규정인 동시에 상식이죠. 상식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조리라는 말을 씁니다. 조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이때는 의사표시 해석 기준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요. 어떻게 의사표시를 했다가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해주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엄격성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엄격성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거 글자로 인쇄가 됐으니까 그 글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는 변화하는데 글자가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글자를 상식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기능도 신의식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 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법을 갖다가 인쇄해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글자로 예측하는 것은요,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예, 미래 100년 후의 세계라든가 50년 후의 세계라든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58년도에 만들어 놓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을 갖다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갖다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사표시는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 시켜서 하거나 문서라거나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전화 가지고 또는 문자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게 되면 그 사회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변하는 걸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서 따라오게 해석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정법이 갖추지 못했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신의칙을 갖다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는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권리행사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맞춰서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리행사가 신칙을 위반하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고, 의무의 이행이 신칙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랬죠.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 적용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익을 주어야 된다 그랬죠. 이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창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창설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요,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뜯어 고쳐서 변경할 수도 있고, 왜? 이익을 챙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아예 없애버려서 이익을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 권리 창설적 기능도 나오고, 권리 변경적 기능도 나오고, 권리 소멸적 기능도 나온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 진행을 했다가 할 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득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득이 있어서 서로가 이득을 얻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만족을 얻고 있으니까. 서로 계약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으니까 서로 기분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요 사람이 이득을 갖다가 얻고 있다가 이렇게 손해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손해로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 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로 바뀐 요 사람한테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없던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계약의 내용을 따가 해제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아예 그 계약에 있었던 일정한 사항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새로운 권리와 의무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창설적 기능, 그 다음에 변경적 기능, 소멸적 기능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준다. 도대체 뭘 만들어주느냐. 이게 바로 부수적 주의 의무를 만들어주는 거. 부수적 주의 의무. 그래서 창설적 기능은요, 부수적 주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주된 게 아니죠. 우리가 주된 의무,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이렇게 있는데요. 주된 목적은 따로 있고, 그 목적을 갖다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사소한 거. 그래서 이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니까 요 사소한 걸 갖다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가지고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주된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의무를 이행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건 주된 게 아닌 거예요. 사소한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갑이라고 하는 여관 숙박업자가 있습니다. 또 호텔, 그 다음에 펜션, 콘도 이렇게 숙박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숙박업자가 고객이 와가지고 요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네, 쉬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주된 목적이죠.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그럼 이때 숙박업자는요, 이때 돈 받고 재워주는 게 주된 목적이고 쉬다 가는 게 주된 목적인데요.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된 목적 말고 들어와서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도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면 요 을이라고 하는 고기에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요게 바로 부수적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 숙박기관에서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고객을 갖다가 제대로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의무까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명, 신체를 갖다가 보호하는 배려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채무 불이행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 채무행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갑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환자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죠. 그럼 이때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돈 받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때 환자가요,
수술을 했다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병원이 보호해줄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또 사장님이 근로자하고 이렇게 근로계약을 딱 체결을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근로자를 딱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가요. 근로를 제공을 하고 월급 받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나 이때 근로자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요.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 갑, 을, 병 이런 고객들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 분양자가요. 분양받은 사람들 고객에 대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나중에 지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이때 넘겨받는 게 목적이고 돈 주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나 이때 아파트를 갖다 분양하면서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을 했다가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받아봐야 그게 매매 가격보다 떨어지죠. 분양 가격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득을 챙기고 이때 분양받은 고객한테는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신의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 판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생명, 신체, 재산을 했다고 볼 부수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그 휴대폰을 했다고 볼 부수적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분양자는 뭐예요? 건설사는 분양받은 수분양자, 고객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만약에 이때 아파트를 딱 분양한 건설사가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설명하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뿐만이 아니라 침묵부적이한 사기까지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적 효과, 이거는요. 사정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정 변경.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뜯어고칩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권리를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적극적 모습, 권리 불행사를 나한테 심겨줬으니까 너는 지금 와서 그 권리 행사하지 마.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신료의 원칙입니다. 신료의 원칙.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하고 신료의 원칙은요. 파생 원칙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작은 거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괄호 쳐놓으시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신의칙 위반이야. 위반이니까 너는 신의칙 위반이니까 권리 제대로 해. 또는 권리 남용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구성원들이 참을성계를 벗어나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따라서 구성원들이 한계를 딱 벗어나서 참을 수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것이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법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신의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가르쳐주시고 용인될 수 없는 정도가 뭐예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딱 벗어나서 위법했을 때에만 신의칙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남용 이것을 갖다가 적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게 되면 자, 한 장 넘어가서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다 쓰는 거예요. 사법관계, 그래서 재산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상인들의 상법관계가 됐든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 공법관계가 됐든 소송관계가 됐든 다 쓰는데 요때 딱 하나만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제한능력자만 보호하는 거니까 신의칙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상태가 안 좋은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갖다가 받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때 저지른 행위는 불리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한테 허락받았습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떠든 자도 당연히 와가지고 말을 뒤집고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아니고 취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7번에 보시면 거기 왼쪽 자, 제목에 보시면 신성실의 파생 원칙 나와 있죠. 파생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모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은 부모다. 파생 원칙은 뭐요? 자녀들이다. 자, 이 파생 원칙 자녀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생 원칙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가 다시 체결을 합시다. 계약서 다시 씁시다.
계약에 있는 걸 뜯어 고칩시다. 그래서 계약을 뜯어 고치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뜯어 고치는 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팝니다.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샀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물건, 건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갖다가 제법 만질 거라는 생각, 기대감으로 샀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나눠주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렇게 등기서류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관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기로 했는데요.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변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변 시세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득을 했다 얻기는커녕 손해로 떨어졌습니다. 손해로. 그래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 그 부동산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이익을 챙겼고 이 사람은 손해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득을 얻어야지만 그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 갖다가 둘 다 원할 텐데요.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손해로 바뀐 사람은요. 이 계약을 때 유지하는 건 고통입니다. 따라서 이때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해로 바뀌었으니까 이 계약을 뜯어 고칩시다 라고 하는 게 사정변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손해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갖다가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 계약 거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매도인 갑이다. 매도인 갑인데요. 집을 갖다 제각받고 그때 주변 시세로 팔았어요. 근데 주변 시세가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해서 매매 대금을 갖다가 고쳐 씁시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깎아주겠어요? 그러면 거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글자 사정 변경이 나오면 무조건 괄호를 갖다가 치거나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정 변경 그러면 무조건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 해제냐 해지냐를 찾아야 돼요. 자,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해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된 대로 지켜지는 게 원칙입니까? 깨지는 게 원칙입니까? 지켜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지켜지는 게 원칙이니까 해제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제 원칙적으로 안 되죠.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요건이죠.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때에는 두 사람 둘 다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 계약은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요건은 갑과 을 두 사람 쌍방 당사자가 그래서 쌍방 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요. 일방 당사자가 아닙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돼요. 갑은 잘못이 없는데 을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잘못했으니까 이때 을은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돼요. 쌍방 당사자에게 잘못,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쌍방 당사자, 갑과 을이죠. 쌍방 당사자 갑과 을에게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예견 가능성은 뭐요? 예측 가능성이죠. 둘 다 예측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때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객관적 사정만을 말하는 거야. 객관적 사정. 따라서 객관적 사정 다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 요걸 따라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그 사람이 주관적 사정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저 집을 딱 사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해지하는 건 허용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쌍방 당사자 두 사람 전부 다 잘못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쌍방 당사자 두 사람 전부 다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이때 사정 고려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객관적 사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정 변경을 했다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요 표현이 있을 때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잘못이었고 둘 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계약을 진행하는데 둘 다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해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요때 해지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니죠. 미래에 발생하는 거, 미래. 1년 동안 외상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결산을 했다 했을 때 그때 외상대금 전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산을 했을 때 외상대금이 1억 원인데 만약에 당신이 돈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보증 세우세요. 보증 세울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갖다 섰는데요. 요걸 갖다가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나는 더 이상 보증 안 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고 또 회사의 임원이 아니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지가 돼버리면 이때는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이 발생한 확정 채무, 이미 돈 금액이 확정이 돼버리면 확정 채무는 해지 못하는 것이고,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불확정 채무는 지금 현재 빌려 쓰지 않은 거죠. 이미 빌려 쓴 돈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확정 채무는 빌려 쓰지 않은 돈이죠. 빌려 쓰지 않은 돈이니까 요거는 요걸다가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갑이라고 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대표이사입니다. 또는 감사입니다. 주주입니다. 요때 B라고 하는 은행에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돈 좀 빌려 쓸게요. 얼마나 빌려 쓰시려고? 30억의 한도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30억 한도 범위 내에서 언제? 필요한 때 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 빌려주는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요때는요. 지금 현재 빌려 쓴 게 아니고 앞으로 빌려 쓸 돈입니다. 그러니까 30억 한도 범위니까 30억 다 쓸 수도 있고 요걸 갖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때 요 B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갑이라고 하는 임원, 네가 임원이니까 너를 보고 빌려줄 테니까 네가 보증서. 임원이니까 그 보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강요. 일반 사원한테는 안 하잖아요. 일반 사원이 만약에 보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사원 보증 세워놓고 홀라당 전부 다 빼돌리게 되면 그때는 요 놈은 배를 갖다가 불리고 그 사원한테 책임만 떠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임원한테 강요하는 거야. 임원이니까 네가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2사분기 6월 30일 때 이렇게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 더 이상 임원 안 합니다. 임원 안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퇴사해서 나가버리면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이 아닌 걸로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이 보증을 또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 다른 사람이 보증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전히 보증을 쓰게 되면 얘가 전부 다 뭐가 돼요? 빼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불확정 채무 빌려 쓰지 않은 관계에 있으니까 나가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이미 5억을 빌려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빌려 쓴 거 확정 채무가 됐으니까 요 임원으로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25억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요 돈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져야 된다, 져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까지 봤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실효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